수업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릴 거는 개정교육과정 새롭게 들어옵니다. 2022 내년도에 들어오는 교육과정과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노원구에 있는 청원여자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온전히 고등학교 교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교육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커리큘럼 뭘까요? 갑자기 공부하는 분위기.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커리큘럼이라는 게 교육과정을 표현하는 용어죠. 근데 이 커리큘럼이란 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쿠레레라는 라틴어에서 왔고 얘는 그 중 제가 선택한 의미는 경로라는 의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런 쿠레레가 경로냐?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옛날 영화를 보면 마차가 다니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길이 없었는데 돌로 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차가 다니다 보니 그게 도로처럼 파이게 돼서 레일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쿠레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과정이라는 게 그런 경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어느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경로를 따라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경로가 단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라는 것은 학생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학교를 가게 되면 똑같은 경로, 옆에 있는 친구와 나는 동일한 경로로 가고 모든 게 동일했지만 지금은 학교에 같이 들어갔지만 시간표도 다르고 듣는 과목도 다르고 배우는 양도 다른 그런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물론 내년이 되면 그게 훨씬 더 넓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경험도 하게 되고 진학에 대한 경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성취감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험들이 되풀이되면 학생들은 점점 좀 커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준비한 거에 따라서 본인의 진로, 진학 또는 취업 또 다른 목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 달라지는 교육과정은 올해 이미 초등학교엔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건 내년이죠. 내년 3월이 되면 고등학교에 드디어 새로운 교육과정이 들어오게 되고 이 들어오는 새로운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의 적용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신 고교 학점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생각하시면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에 새로 들어오는 교육과정의 모습은 고교학점제라는 것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구나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두 개로 나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기반의 학교 생활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부분인데 살짝 많은 학생들이 대입을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입을 근간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대입을 배제하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어떤 형태일 때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오신 학생, 학부모님들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으세요? 어느 대학을 보내고 싶으세요? 여기는 고대입니다. 참고로. 네. 여기가 모교가 될까요? 지금은 대학이 몇 개 없죠.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참 많습니다. 대학이 많아서 세 자릿수가 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대학으로 치는 학교는 한 197개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한 3개 되나요? 3개 정도 됐습니까? 스카이 뭐 이런 건가요? 글쎄요. 그게 답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흔한 농담 많이 하죠. 점점점 가면 갈수록 먹는 우유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보다는 교육과정 얘기를 좀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번 교육과정 무엇입니까? 라는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릴 생각입니다. 교육과정이 무엇입니까?
교육과정은 이렇게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들어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뜻은 교과서가 바뀌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배우는 게 달라진다. 배우는 게 달라지면 뭐가 또 달라질까요? 가르치는 게 또 달라지겠죠. 가르치는 게 달라지면 당연히 평가도 달라집니다. 이 세 개가 묶어서 사실은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작년까지 배웠던 걸 우리 애가 들어간 내년에 대해서 새로 바뀌는 거냐? 세상이 달라졌으니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이 흘러가다 보니 이런 요소가 더 강조돼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AI가 도입이 되는데 AI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지배되지 않는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런 인재를 길러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국가적인 요구가 필요한 것이고 또 크게 본다라면 교육은 당장 눈앞에 목전에 있는 것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 좋은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과 이 시대에서 필요한 것을 동시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상이 또 변하더라도 후손들한테 이러이러한 시대엔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또 충고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목전에 있는 것, 대학 입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 바뀌는 거에 개정의 중점은 인재상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여기입니다.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얘기하는 주도적인 사람인 거죠. 스스로 조금 계획하고 실천해서 성장해보고 성취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맞춰놓은 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토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포용성과 창의성도 갖춰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의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재 있으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미래 대응 역량 함량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죠. 세상이 변합니다. 그럼 우리 애들이 키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고등학교는 전공을 가르치는 곳은 아닙니다. 소양을 가르치는 곳이죠. 그럼 어떤 소양이 필요합니까? 언어, 수리, 디지털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총론의 주요 방향은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당연히 학교를 말하는 거겠죠. 학교에서는 책임지고 학교의 특성, 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행합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학생의 삶과 연계한 개별 성장 및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실에는 학생은 여러 명이지만 각자 배우는 과목의 시간표가 학습량이 다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당연히 개인적인 것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개별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미래교육 강변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입니다. 배우는 게 달라지고 학생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게 배웠다면 그럼 당연히 거기에 맞는 평가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주요 방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과정은 이전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상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지난 교육과정부터 핵심 역량이라고 학생들이 길러야 되는 6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를 조금 미리 제정이 있습니다. 이름을 좀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의사소통에 대한 역량을 이제는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꿨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초소양 함량을 모든 교과로 확장을 했다. 그러면 디지털 관련한 교육을 하려면 어느 교과가 책임을 지면 좋을까요? 정보 교과가 좀 책임을 지면 좋겠죠. 그래서 정보 교과가 이제 신설이 돼서 기술과정 안에서 나오게 되고 교과 중에서 정보 선생님들이 더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육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도 더 많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정보,
이런 과목이었고요. 아니면 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프로그래밍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물론 말은 특수목적고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문교과 이전 현재 교육과정을 본다면 이건 특성화 고등학교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이제 가져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 과학이나 소프트웨어 생활 등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이제 정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개선이 됩니다. 네 가지의 뭐 흔히 우리에게는 자동 봉진에서 봉사 활동이 굳이 영역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모든 영역 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세 개의 영역으로 좀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은 이거죠. 네, 학생들 입장에 본다면 과목을 선택해서 한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선택의 폭을 넓혀놔야 되겠죠. 그래서 과목의 특성을 조금 더 넓혀서 융합 선택이라는 것이 더 추가가 돼서 선택 과목이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외에도 융합 선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의 과목입니다. 과학고, 그리고 체육고, 예술고들이죠. 그 과목들도 이제는 전문교과가 아니라 보통교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제 전문교과 하면 정말로 전문적인 과목인 특성화고등학교 과목입니다. 실무 중심의 과목이 전문교과가 되는 것이고 특수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배우는 것이 바로 전문교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목고의 과목이 보통교과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그 과목들을 언제든지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고 학생들이 그걸 신청해서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월성 교육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배워야 되는 학습의 양이 줄었습니다. 아니 공부를 덜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빡빡하게 시간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표를 운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학습량을 좀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고대를 예를 들면 저쪽에 4대 건물의 수업을 듣다가 여기는 우단교양관에 이제 교양 수업을 들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게 연속이 됐어요. 10분 만에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공강이 있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2학점이 되면 현재 204 단위에 이렇게 학습을 했던 고3 학생들을 비교하면 학기마다 학습량이 2학점씩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교학점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말 그대로 학점이라는 걸 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점을 딸 거냐? 네. 학점을 따는데 그것을 가지고 졸업을 하는데 기준은 이거예요. 기초소양 그리고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본인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럼 선택하면 어떡하죠? 이수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기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 쌓듯이 학점을 이수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2학점, 3학점, 4학점, 우리 포인트 하듯이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이 총량에 쌓였을 때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졸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이미 2년 전부터 고등학교에 적용이 됐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이수, 미수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이미 연습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이행기간이라 가지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학점도 배우는 양도 줄여서 그걸 이미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살펴보면 과목이 개설되면 학생들은 그 과목을 잘 이해해서 나는 이런 걸 해야지라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설계를 토대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을 받게 됩니다. 수업을 받고 나면 수업 평가가 되겠죠. 그러면 수업 평가를 받고 나면 이수 또는 미수 처리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기 있는 5단계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여기에 이수, 미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수가 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미수가 되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취득한 학점들이 쌓이게 돼서 졸업 요건이 현재는 192학점입니다.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졸업을 하는 제도가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또는 지금 현재 이 대학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 대학이 하고 있는 학점제랑 유사하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라면, 전공이 없어요. 대학은 전공이 있죠? 교양 선택, 교양 필수.
전공 선택, 전공 필수 뭐 이런 식의 영역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전공이 아닙니다. 소양이죠. 그러니 과목별로 듣게 되는 그런 차이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수의 제도도 조금 다릅니다. 대학은 성인입니다. 성인이 미수를 받았을 때하고 미성년이 우리 학생들이 미수를 받았을 때 좀 차이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응대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점은 어떻게 받는 거냐?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단순히 고등학교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또 서울시도 서울시가 그냥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성적을 처리하고 학점을 받고 하는 평가에 대한 것은요. 우선 큰 틀에서는 교육부에서 훈령이 정해지고 그 훈령이 정해지고 나면 각 시도별로 학업성적관리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각 학교들마다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학기 초에 시행이 될 텐데요. 내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면 이번 겨울방학쯤에는 그런 큰 틀이 나오게 되고 디테일들이 아마 개학하기 전에 다 나와서 학교들은 규정으로 정비하게 될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문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과목의 이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과목을 출석했습니까? 그리고 잘 배웠습니까? 합니다. 그거에 대한 정도는 과목의 출석률은 3분의 1을 출석하는 겁니다. 학교를 왔는데 아침에 조퇴를 합니다. 그런데 1교시 끝나고 조퇴를 하면 2교시 이후의 수업을 못 들었겠죠. 그러니 1교시 수업은 출석이 됐지만 2, 3, 4, 5, 6, 7교시는 결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교육과정 안에서는 이제는 출결의 의미가 과목마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교과 역량이 뛰어난데 불구하고 내가 결석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 하나가 과목 출석률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업 성취율입니다. 학업 성취율은 40%입니다. 이거는 뭐 퍼센트죠. 40점이라는 원점수 양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과목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버전으로는 우선은 성취율, 퍼센트라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 뭐 수음이한 갈 때 국어는 92가 수가 되고 수학은 88이 수가 되고 뭐 그런 식의 성취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현재 진로선택 과목을 원점수를 기준으로 양정하는 그런 학교에서는 고정분할 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이긴 잘 모르는데 중학교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수부통 미흡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것이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취도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현재 고등학교 성취평가는 A, B, C, D에서 90% 이상, 80%, 70%, 60% 이상 그리고 60% 미만이 되면 E라고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I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대학과 달리 대학은 이제 fail이라는 F를 쓰는데요. 고등학교에서는 40%라는 것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수와 미수를 나누게 되는 기준이 되고 그때 미수가 되면 그때는 I라는 성취평가, 성취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2수 조건이 해당이 되게 되는 거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만약에 미수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물론 미수가 나오기 전부터 고등학교는 노력을 합니다. 이런 친구가 미수가 될 것 같아. 그럼 더욱더 학계중에 관리를 하게 될 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가 나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2수, 보충이수, 대체이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의 편제가 달라지는 부분은 이겁니다. 동아리, 자율, 봉사, 진로가 있었던 교육과정에서 이제는 봉사가 모든 영역으로 숨게 돼서 자율, 자치와 동아리, 진로 이렇게 세 개로 줄어들고 반대로 교과 쪽에서는요. 이렇게 선택 과목에 융합 선택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교과는 공통 일반 실무가 있는데 이거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반고의 과목은 아니지만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시설에 필요한 학생들이 가능한 선생님에게 배울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요. 아니 과목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죠. 학점제가 되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이제는 학기 단위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한 과목을 1년 동안 배우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집니다.
모든 과목은 학기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과목이 쉽게 생각하면 이전 교육과정보다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 또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을 선택하는데 일반 선택, 기본기를 닦을 수 있는 것, 진로와 관련된 과목, 그리고 융합 선택. 그래서 과목 간, 과목 내에서 융합이 필요한 과목들이 이렇게 구분지어서 과목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목은 도대체 무슨 과목이야?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 뒤편에 보면요. 이런 과목들은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라고 국어, 영어, 수학 순서들 쭉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목고의 과목이었죠. 이것 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과고, 최고, 예고입니다. 이런 과목들도 이제는 보통 교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모두 다 이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모든 과목은 항상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학생이 이수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나 잘 배웠는데 쉬운 과목을 배우거나 지금은 다소 부족한데 너무나 어려운 걸 배우거나 이런 것은 온당치 않고요. 필요한 시기에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것이 열려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소양입니다.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다양한 과목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때 배우고 나서 추가로 한 과목씩을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에 학습량을 얘기했는데 이번 교육과정부터는 1학년 때 배우는 필수 이수학점만 이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채용예술, 생활교양 쪽 이쪽을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더 이상 학생이 의무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다만 국영수를 과하게 들을 수는 없어요. 여전히 국어, 영어, 수학은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전체 이수한 양의 절반 정도. 내가 학교 밖의 수업을 더 듣건 아니면 학점제처럼 더 많은 수업을 듣더라도 전체 내 총량의 절반 정도까지만으로 허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 달라진 점이라고 본다면 난 사회를 꼭 하나 더 들어야 돼. 난 자연계를 가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인문 쪽을 해야 돼서 과학을 좀 안 하고 싶은데 1학년 때 통과만 배우면 충분히 그 다음부터는 과학을 배우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물론 사실은 과학을 배우는 게 좋긴 하죠. 하지만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는 조금 더 유연성이 발휘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연성이 발휘된 부분은 교실입니다. 교실의 개념이 조금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배우는 공간은 바로 교실입니다. 학습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학습장 안에는 우선 첫 번째는 교실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학교가 있는 우리 교실, 그리고 다른 학교 가서 같이 배우는 공유형 교실, 그리고 그 학교가 메인에서 배우는 거점형 교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제 온라인 학교가 개교가 되는데 그 온라인으로 듣는 교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교실입니다. 그런데 학점제가 되면 교실이 아닌 곳, 강의실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학교 밖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승인한 학습장이라면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나중에 공지가 되겠죠. 현재는 승인되어 있는 교육장이 없는 걸로 시도교육청 17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교실은 정말로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학교들마다 공유형은 페어가 돼서 짝꿍이 돼서 하고 거점형은 내가 호스트가 돼서 다 나한테 보내면 내가 교육을 하겠어라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형. 어디를 봐도 사실은 어려운 곳이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학교가 있고 내년부터 그것이 조금 더 교육과정 안쪽으로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까지 많이 변하는데 고등학교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고등학교는 준비가 잘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면에서는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뇌실화의 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2015 교육과정을 통해서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 구성원들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역량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젠 뇌실화의 시대가 돼버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배우는 게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가르치는 게 달라져야 되겠죠. 이미 여러 가지의 수업의 변화가 있겠지만 이제는 포괄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수업에 많은 것들을 담아서 학생들을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 배우는 학습량이 다릅니다. 쉽게 생각하면 끝나는 시간이 달라요. 끝나는 시간이 다른 학생들을 데리고 방과 후에 무엇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방과 후에도 뭔가를 하지만 수업 시간에 뭔가를 해서 학생들을 성장을 시키려는 노력들이 점점점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게 고등학교의 모습입니다. 또 고등학교는 물리적으로도 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만 하는 것이 옛날에 그런 형태의 교실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할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들은 이렇게 학습 공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공용 공간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고교학점제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학교들이 무엇을 변했는지 사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돌방도 존재해요. 점심 먹고 애들이 이렇게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쿠션이 있어서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나 혼자만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고등학교는 다양한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업도 이렇게 교실이 이렇게 큰 교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15명짜리 교실도 있고요. 네, 발표만 전용을 할 수 있는 교실도 있고요. 또 교사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당연히 엄중해지고 평가가 다양해지려면 교사들도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사 연구실, 평가실들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도입이 될 건데 이렇게 운영될 거고 고등학교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에서는 그러면 이런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책자를 보면 이렇게 전형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입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대입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정해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대학은 변하질 않아요. 제가 대학을 갈 때나 저희 선배가 대학을 갈 때나 지금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나 똑같습니다. 대학은 공부를 잘하는 애를 좋아합니다. 맞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대신에 그게 시각이 좀 바뀐 것 뿐이지 대학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선발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는데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는 게 정말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떤 게 정말로 좋을까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볼 생각입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이 대학을 가면 이걸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결과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를 가려면요, 높은 대학을 가려면, 의대를 가려면 심화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고 심화보고서가 꼭 필요하다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전형. 전형이 뭐냐? 대학을 들어갈 땐 전형이라는 것을 치러야 됩니다. 전형은 올림픽의 종목 같은 거예요. 올림픽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출전하죠. 근데 그 잘하는 게 헤엄을 치는 거면 수영이 되는 거고 공을 잘 차면 축구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갈 때도 그런 종목을 치르는 거예요. 대학은 누가 가야 되죠?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걸 뭘로 보여줄까요?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대입 전형 체계에서 4가지로 만들어 놨어요. 학생부, 논술, 실기실적, 그리고 수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나눈 기준은 그냥 50%예요. 100점 만점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전형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부가 60이고 논술이 40이에요. 그럼 논술도 보고 학생부도 있지만 학생부가 60, 50% 넘어가니까 얘는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논술 70에 학생부 30. 그럼 논술이 더 크죠. 그럼 논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주세요라는 거고 각각 전형들마다 이런 것들을 전형의 요소, 당연히 전형 제목들이 전형 요소로 쓰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학생들은요, 전형을 대부분 이렇게 준비합니다. 학생부 위주, 논술, 수능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돼서 구분이 안 됐는데요. 위아래가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아래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 뭘까요? 위에 있는 것은요, 하루하루 켜켜이 쌓인 나의 학생 생활이 나의 실력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렇게 생활했던 거의 결과물로 논술, 대학에 출제한 시험, 그런 거의 결과물로 나라가 출제한 수능을 잘 본 걸로 하는 전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분리해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다 모두 다 학교에서 준비하는 건데. 그럼 메인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가 되는 거죠. 매일매일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바로 대학도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결과로 대학을 가는 것이지 나는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는 이걸 꼭 이 활동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대단히 지엽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얘는 학생 위주는요, 출발점이 지금은 과목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잘 배워야 되는 거니까 뭘 잘 배울까요? 과목이에요. 그래서 과목을 선택한 후에 그걸 어떻게 잘 배울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합니까? 라는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실 거고요. 저는 어떻게 배울 겁니다를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평가 기준들을 보면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사실은 메인이죠. 첫 번째가 과목에 대한 이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했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요, 어떻게 하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보시면 조금 더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너는 이과를 올 거니까 이 과목을 배워야 되는 사인보다는 잘 배웠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기하지 않고 깊이 있게 했니?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있니? 본인이 노력해서 공부를 했니? 노력해서 성장을 했니?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습니까? 스스로 호기심과 도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주도로 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요. 그러니 이 정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개의 유형에서 공통적인 건 이거죠.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대학들의 시각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식이 있고 뭔가를 해야 되고 필수적인 요소가 있고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마다 가이드북들을 만들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뽑을 거야 라는 걸 설명을 해줍니다. 또는 준비를 이렇게 하세요라는 걸 안내를 해주는데요. 이건 동국대학교의 전공 가이드북의 철학가입니다. 철학가를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자세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목은 영어, 한문, 중국어, 외국어 실력이 꾸준히 향상되도록 필요합니다. 철학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철학하면 막 고민하고 책만 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논리적으로 정리해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토론 시에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태도와 의견을 제시하고 수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학교 볼까요? 이건 앞에 학교, 유형의 학교고요. 두 번째 했던 유형의 학교입니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철학과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네, 철학은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국어죠. 영어도 중요합니다. 수학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네, 철학자였습니다.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 수학을 했죠. 논리적인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러니 대학들이 보내고 있는 사인은 뭔가요? 예를 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철학과를 간다고 철학책만 잔뜩 읽고 철학 과목, 윤리 과목만 잔뜩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 기본적인 문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해하고 사유할 수 있고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과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를 이제 고민하면 되겠죠.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이거는 요 학원 가야 돼. 여기는 어딜 가야 돼. 이런 식이 아니라 공부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걸 묶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시각으로 본다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학습을 하면서 진로를 탐색하고 학문을 탐구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나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성장, 성취의 경험을 자꾸 합니다.
그럼 그런 기록들이 선생님 눈에 보이면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그게 대학의 평가 자료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대학의 시선도 동일합니다. 대학은 이 두 가지 자료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잘 준비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너 1등급이구나 이게 아니라 몇 점을 어떻게 맞았는지를 보면서 수업은 어떻게 들었고 어떤 평가를 했고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배우면 퀘스천이 생기죠. 지금도 카메라를 찍고 계신 분이 계시고 처음에 원장님이 이렇게 책을 소개할 때 찍고 계신 분이 계세요. 왜요? 궁금하니까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어느 지점에서 퀘스천이 생기고 셔터가 눌러진 데가 서로 다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배움이거든요. 똑같이 그냥 들으면서 아 지당하십니다가 아니에요. 수업이라는 건 배움이라는 건 이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때그때마다 마구마구 퀘스천이 띵띵띵 뛰어오르는 겁니다. 저희는 교사는 학교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궁금해 보지? 이것도 궁금할까?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심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학습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호기심이 생깁니다. 뭘 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해결하겠죠. 해결한 첫 번째는 바로 독서예요. 책을 봅니다. 책을 봐서 해결하겠죠. 책을 보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 학생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왜요? 이 책도 읽네? 관심 분야죠. 두 번째, 이 책도 읽네? 수준이죠. 여기까지 읽는구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해결합니다. 해결은 어떤 걸로 하겠습니까? 책 말고도 다양하게 있겠죠. 저희 학교 애들 보니까 저자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교수님한테. 이런 친구도 있고요. 심지어는 유럽에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화상으로 통화해서 서베이를 하는 친구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해결을 하고 또는 해결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로 학생들의 역량은 또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가만히 있는 친구들은 사실 역량을 재기가 어렵죠. 그래서 학교들은 마구마구 흔들어주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호기심이 생겼는데 해결하지 않는 것도 답답하니까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또 방법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해결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보고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해결했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애들이랑 실험을 해볼까? 토론을 해볼까? 내가 보고서 써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화 능력이 필요한 애들한테 그런 능력이, 그런 결과 보고서라는 기재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걸 써서 합격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결론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하죠? 동아리에서 토론을 할 수 있고 동아리에서 실험도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가지고 멘토 멘티나 이런 걸 통해서 봉사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학습 하나만 가지고도 학생들의 역량은 대단히 천차만별 그레이드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대학은 그걸 통해서 우리 학교에 올 수 있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100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옆집이에요. 95점에 1등급이에요. 네, 고등학교는 1, 2, 3, 4, 5, 6, 7, 8, 9인데 1등급이 좋은 등급입니다. 우리 집에는요. 94점인데 2등급이에요. 누가 더 좋은 학생이에요? 감정이입을 막 해보세요. 누가 더 좋은 애일까요? 95인 옆집 애일까요? 94인 우리 애일까요? 갈등이죠. 우리 애라고 하기보다는 하자니 95가 올 것 같고 다 좋은 애예요. 대학 입장에 보면 95나 94는 다 좋은 애예요. 옆집 애가 95고 우리 애가 84의 2등급이면 달라요. 그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94라면 다 좋은 애입니다. 이게 대학의 시각이에요. 근데 이게 상위권 대학들은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 뭘로 구분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그런 예를 들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꿈이 그렇다면 공부하는 습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문제를 풀고 맞았어, 하나 다 띄었어, 두 번 반복했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효율성에서 더 뛰어나게 되는 거고 나중에 더 큰 공부를 할 때 재미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문제집만 나가게 되면 점점점 계속 재미는 없어질 겁니다. 성적이 올라가는 재미를 느끼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안 된다면 학생은 정말로 힘들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시각이 조금 더 바뀌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진 않습니다.
저도 대학생인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지금 당장의 것도 실현돼야 될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 애가 잘 살 수 있는 것도 길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공자율 선택제 가지고 무전공 이런 게 있죠. 네, 그래서 2024, 2025, 2026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지금 시행되기 복잡해요. 그래서 대학마다 이과가 이게 유형 1이 2인지가 카운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우선 2024, 2025만 했는데 점점점 확대되는 기조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공을 들어가서 선택하는 거예요. 대학에 가서 전공을 들어간 다음에 선택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전공인 거예요. 1학년 때 무전공인 거고 자유전공인 겁니다. 끝까지 자유전공을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전공을 설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학들은 그럼 어떻게 뽑을까?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대학은 언제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희망합니다. 그러니 대학들은 하나를 깊이 있게 내도 필요하고 다 잘하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대학은 이 자율전공에서 어떤 학생을 선발합니까? 어쨌든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선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를 다닌 친구가 아니라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실천해보고 이런 경험이 얼만큼 쌓여있냐를 대학은 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갔다고 해서 원하는 전공을 무조건 다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는 광역화 모집입니다. 이만큼 크게 들어온 학생들은요. 다전공 이수가 의무화예요. 꼭 2개 이상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자유전공으로 들어가서 난 이걸 배워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배워야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또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들어가서 고민하다가 2학년에 3학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선택을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 2학년 때 그거 갈게요. 그러면 전공 확정이에요. 근데 별로 재미가 없네요. 다른 전공 할게요. 라고 하면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앙대는요. 전공 요건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이수 과목이 있는데 그걸 들었습니까? 그러고도 또 두 번째, 성적순입니다. 학생들이 많다라면 성적으로 자를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애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서도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또 입시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입시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4년 예고지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요. 중학교 3학년 진급하기 직전까지는 나라에서 제도에 대한 변화를 얘기를 해줍니다. 수능을 바꿀 거예요. 평가를 바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걸 토대로 대교협에서는 전형을 짤 수 있는 기본 바이블을 만들어줍니다.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을 10% 해주셔야 합니다. 사회배 사회균형 전형을 10% 해주셔야 합니다. 여전히 수능을 40%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틀을 1학년 때 발표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입장에서 또는 수험생 입장에 본다면 이때는 그냥 일정이 발표됐구나 정도입니다. 일정이 발표됐다 정도인데 대학 입장에서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저 룰을 다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토대로 2학년이 되면 내년에 우리는 이렇게 뽑을 거예요 라는 99%에 가까운 시행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3이 되면 100%에 해당되는 요강이 발표가 돼요. 그럼 왜 99%와 100%의 차이가 있느냐? 갑자기 대학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시행계획은 발표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대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서남대였습니다. 서남대는 특히 의대가 있었죠. 그 의대가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거든요. 의료 수급에 대한 문제니까 그때는 조금씩 대학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6가지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것 때문에 요강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사실은 이런 거는 지금 중3이랑 상관이 없죠. 현재 나와 있는 건 뭐냐? 요거예요. 내신은 5등급제로 갑니다. 수능은 공동 출제를 하게 됩니다. 라는 것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나와 있는 게 없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5등급이 됐습니다. 네. 사회과 융합선택을 그리고 체육연을 과학탐구실험, 교양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다 5등급제가 되고 성취평가도 적용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과목들에서 상대평가, 성취평가라는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잠깐 더 설명을 더 드리면,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이거는 너 몇 등이냐예요. 점수와 상관없이 1등이면 좋아, 100등이면 나빠예요. 네, 상대적으로. 근데 성취평가는 절대평가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너 여기까지 도달했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몇 프로, 몇 명이 아니라 모두 다 A가 될 수도 있고 모두 다 좀 부족할 수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취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모두 적용하는 그런 평가제도를 지금은 적용할 거다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요 표시한 여기죠. 융합선택 과목과 체육예술, 체육예술 그리고 교양 과목은 등급을 내지 않는 성취평가만 하는 과목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과목은 다 등급을 냅니다. 그것도 5등급을 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실 지점은 뭐냐면, 제가 이걸 입시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기존의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린 유리한가라는 거죠.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있는데 이제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면 되는 거니까 1등급 맞기가 좋아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여기에 자사고가 좋아, 일반고가 좋아, 특목고가 좋아, 이런 또 선택의 문제가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요즘 뭐 유튜브나 설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참고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사님, 사회를 보셨던 연구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원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교사 입장인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 얘가 9등급이 5등급이 됐어요. 근데 여전한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여전한 상대평가예요. 여전히 100명 중에 11등이 되면 2등급이에요. 옛날에 11등도 2등급이었고 지금의 내년 11등도 2등급이에요. 똑같은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눈금이 커졌다고 해서 유불리가 생긴다라고 너무 이렇게 다른 차원을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연결적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고로 가는 게 유리해, 자사로 가는 게 유리해, 이런 식의 판단은 단순한 등급으로 보시고 풀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애의 성향을 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둘째 보낼 때 그냥 일반고 쿨 선택했는데 첫째 때는 대단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뭘로 보내야 되느냐, 무슨 학교를 보내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가 참고로 먼저 겪었던 선배 학부모의 입장으로 본다면 우선은 우리의 성향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애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고 우리 애는 어떤 부분에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이라는 것은 성격이나 기호까지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멀리까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은지, 우리 애는 대단히 칭찬하는 것에 익숙한지, 아니면 경연을 해서 그거에 대한 성취를 맛보니 익숙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고교 유형의 차이는 동질한 집단의 밀도의 차이예요. 그럼 그런 수준 안에서 우리 애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맛보면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A교, B교, C교로 가더라도 여전히 얘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사실은 거의 갑니다.
만약에 우리 애한테 명문고라는 그런 타이틀이 필요해서라면 그건 개인적인 집안의 사정일 수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인 학부모 입장에 본다면 그것보다는 우리의 성향, 역량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판단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셨잖아요. 특히 학원. 지금 올해로 한 9년째 보내시는 건가요? 네, 초, 중 생각하면 보내셨잖아요. 보내셨는데 옆집 엄마가 거기 갔더니 국어 올랐어. 보냈습니다. 어떠셨나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애는 우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옆집과 다른 유전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건 참고할 것이지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애를 놓고 가정에서 조금 상의하고 다만 외부의 정보들을 토대로 상의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능도 개편이 돼서 공통 수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선택하지 않고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과목에 지금 여기 보시는 건 빨간 거예요. 이렇게 일반 선택과 공통 과목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이거죠. 일반 선택. 기본적으로 탄탄히 배워야 될 걸 배울 때 수능을 잘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걱정은 이제 통사 통과가 이제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1학년 때 배워요. 그럼 1학년 때 배우는 것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도 있긴 합니다. 이건 뭐 오늘 여기서 얘기를 자세히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예시문항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능에 대한 역할,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것이 공정한 것이 담보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능이 40%이기 때문에 1학년 시험 범위를 가지고 수능 40%를 하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건지 안 가냐에 따라서 윤리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태도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은 본질을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이 바뀌고 5등급제가 오고 공통수능이 되더라도 대학은 변별력과 보완제를 생각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학생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의 보호자인 부모님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또는 저희처럼 교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냥 학습의 기본이 충실한 게 언제나 정답이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늘 이게 기본이었어요. 그래야 물처럼 네모난 그릇, 동그란 그릇에 마음껏 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재단 정형화된 상태로 하게 된다면 오정부를 통해서 그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을 갈 때 보면 물론 고등학교도 고입 때 면접이 있긴 합니다. 근데 면접 얘기를 준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면접은 서류를 주고 한번 우리가 낸 학생부를 보고 한 면접이 있고 제시문을 주고 하는 면접이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하는 게 MMI라는 다중 미니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은 서류는 그냥 너는 이런 활동을 했구나라는 걸 물어보는 면접인데 제시문을 주는 면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죠. 연대입니다. 근데 흐름을 좀 읽으셔야 돼요. 보시면 연대 이번부터 면접 문제는요. 모집 단위에 상관없이 출제범의 문제형이 같습니다. 그러면 공대와 인문대학회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뭘 측정할까요, 대학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제시문이 이런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비교해 설명해 보세요. 그럼 우리 애는 뭘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단기간 내에 될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문제풀이만으로 이런 게 해결이 될 거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이러는 거죠. 대학은 왜 갑자기 이럴까요? 이제 2028 입시를 짜기 이제 목전에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학교도 볼까요? 아까 MMI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MMI는 여러 개의 방을 두고 하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제시문도 보고요. 서류도 보고 인적성도 봅니다.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재에는 안 보이시죠? 이게 애니메이션 때문에 이런 문제예요. 보시면 의사입니다. 당신은 의사인데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가 불법 이민자의 의료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런 문제를 보는 대학에 우리 애를 보낼 거라면 뭘 준비시킬 건가요? 학원을 등록시키실 건가요? 아니죠. 이 문제는 뭔가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 얘가 가지고 있었던 배움의 깊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 둘을 가지고 답변을 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되나요? 아니에요. 차곡차곡 경험, 켜켜이 쌓인 얘의 지혜가 발휘되는 면접 문제입니다. 학원을 가게 되면 단기간에 대답은 하겠죠. 그럼 뭘 배운 거죠? 연기를 배우게 된 걸 수도 있어요. 나는 A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무조건 A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거죠. 합격하기 위해서. 좀 비약을 한 거지만 그렇습니다. 뭐 학원을 보내세요, 보내지 마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단기간에 준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학교 생활을 계속하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려 내네요. 네. 네. 뭐가 쉬었나 봐요. 어제 수정하면서 이걸 또 바꿨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논술입니다. 논술도 보면 어떻습니까? 글을 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표, 그림, 도표를 읽어야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논술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글쓰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글 700자 쓰는 건 문제 없어요. 그냥 몇 주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주어진 제시문에서 세 개를 가지고 도구를 써서 설명해야 돼요. 화면이 왜 하얀색일까요? 설명하세요. 어떻게 해요? 제시문을 보니까 색상학, 심리학, 사회학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왜 흰색이 많을까? 그러니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과목 선택 중요합니다. 과목 선택은 당연히 여러 가지 참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따 입에서 잘 들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올해부터는 문화유산학과로 바뀐 문화재학과가 있습니다. 문화재학과는 문화재를 조사연구, 전시교육, 보존관리하는 학생들을 기르는 학과예요. 이 과를 가려면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까요?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까요?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까요?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싫죠. 네. 수업 시간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옛날식으로 해볼까요? 인문 과목일까요? 자연일까요? 예체능일까요? 뭘 들을까요? 조금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경복궁에 낙서가 되어 있던 걸 누가 지었을까요? 친구들이 지었겠죠. 뭘로 지었을까요? 연구해서요? 아니죠. 레이저를 조사해서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뭘 배웠을까요? 물리를 배워야죠. 화학을 배워야죠. 그러니 똑같은 과지만 배우는 과목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다르면 배우는 과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과목 선택은 잘해야 합니다. 과목 선택을 잘해야지만 당연히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교 생활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 가지예요. 우리 애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문해력이 키워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 글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기심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이것저것 판단하게 될 여지가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좋은 의사결정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육과정 안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같이 사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협의도 해보고 협력도 해보고 때로는 이끌려 보기도 하고 때로는 승복도 해보고 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잘 같이 살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처음에 입사 시험을 통과할 때는 성적 좋은 사람이지만 입사한 다음에는 어떻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프로젝트엔 더 필요하죠. 정말로 독보적인 사람 아니고선 사실은 또 다른 알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게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고했던 자료는요. 이렇게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나라의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있고요. 이렇게 유튜브로도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이렇게 진로진학 정보센터에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 신청할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학교 생활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족마다 우리 애가 배우는 지식이 조금은 더 지혜롭게 지혜로 바뀔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고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